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어지럽고 거짓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 뉴스 바리케이드 너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대 모든 성역을 뛰어넘는 진짜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토요일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을 공정한 뉴스 세계로 모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목장이 넓으면 가축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습니다. 좁으면 몇 걸음 못 가서 울타리에 막히게 됩니다. 어느 가축이든 넓은 곳을 원할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법이란 이런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울타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는 삶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넓고 흉악범들에게는 한치의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 울타리를 꿈꾸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장치, 그런 의미에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들, 판례들을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게 최고죠. 네, 그렇습니까? 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 법이고,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내가 걸어가는데 팔을 많이 흔들면 위반이다 이런다든지. 네. 왼쪽으로 갔으니까 너 벌금 내. 이거 내 신체의 자유를 굉장히 구속하는 건데, 물론 이건 지나친 얘기긴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야 법에 기대야 된다거나 법으로 따져야 될 일이 없는 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의 역사가 불문법, 성문법 쭉 이어져 왔지만, 네. 요즘처럼 제가 오늘의 책으로 올해의 판결이라는 책을 골랐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중요시되고 특히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행정부가 제 권력을 위치를 못 찾으면서 이런 판결이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법법이 없는 게 좋죠. 네. 예,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권이 유지되는 사회라면 법이 필요 없겠죠. 제가 너무 좀 지나치죠, 네. 항상. 네. 예, 제목이 올해의 판결. 2008년부터 2013년 92개 판결에서 한겨레 21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올해의 판결 취재팀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콤마에서 나온 책입니다. 올해의 예. 판결. 예, 2014년 3월 24일 출간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2008년 하면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까지 총 6년간의 기록이고요. 네. 92개 판결인데,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면서 올해의 책이라는 건 보통 올해의 영화도 있고, 올해의 소설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올해의 책도 있고, 근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에서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룬 특집 기획이었고요. 한겨레 21이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매월 12월마다 한 해를 정리하는 판결을 그 판결 중에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춘 그런 판결이 있었던가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심사위원들은 변호사나 뭐 인권연대나 노무사나 법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루어져서요. 이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주목할 만한 판결과 그 중에서 이제 또 최고의 판결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판결은 해별로 이제 하나씩 꼽았고요. 그 이외에 주목할 만한 잘했다는 판결들을 이제 7에서 한 10개 정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또 2013년도에는 특이하게 주목할 판결과 조금 부정적이었다.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판결도 뽑아놨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정치나 이런 쪽에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판결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겠고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판결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법에 뭐 이렇게 저촉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에도 착해 보이세요? 네. 책을 읽어가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법하면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분쟁이 있어서 사소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아니면은 어떤 큰 뭐 재벌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이 힘이 센 사람의 정부라든지 기업에 손을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개인끼리 싸우는 그런 사소한 민사재판 이런 건 거의 책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수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면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정부가 한다면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건 사법부밖에 없는데 사법부가 지금 재구시를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댈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사법부가 중심을 잡은 이제 판결들을 주로 위주로 해놨지만 이 책의 기획 의도도 그렇지만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 그 채찍질을 멈추지 말고 매서운 감시의 눈길을 보내자는 의미로 2013년도에는 좀 부정적인 판결 아니었다는 판결도 그 판사의 실명까지 다 거론해서 내놨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죠. 앞으로 이제 판례라는 거는 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하고 또 뭐 상고하고 또 재상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네버엔딩으로 계속가는 판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신문 기사에서 사건 보도만 보고 어떻게 흘러가 너무 재판이 오래 걸리니까 우린 잊고 살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 하고 첫 판결이 나면 뭐 그 네, 정도만 그 정도만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긴 한데 제가 쭉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게 근처의 삶을 안다는 게 뭐 신문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고 어느 게 우리 사회에서 밝게 비칠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도의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조금 무겁게 시작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심사위원들 자평을 보면 권력에 흔들린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기본권 위기를 오로지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판결들을 보면 그런 게 보여지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에 귀를 닫은 채 공안 통치의 기운을 뻗쳐가는 행정부 권력을 보면서 더더욱 사법부를 향한 채찍질을 멈추면 안 되겠다. 이 책을 더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좀 무겁죠. 지금 처음 생각하신 대로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요. 갑자기 분노가. 그러고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의사봉이잖아요. 이게 표지에 그런 게 있어서. 표지가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우아한데 의사봉이 있죠. 무섭습니다. 이거 한번 두들기면 어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단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판결을 땅땅땅 하는 순간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무섭죠. 네. 그거. 그래서 그 책의 뒷카피에 보면 상식을 법정에서 판가름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것이 올해의 판결로 꼽히는 사태는 더 불행하다. 비상식의 시대 그 한복판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카피를 달고 있는데 그 판례들을 보면 정말 상식적인데
그 위법이다 아니면은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이 법이 어떻게 된 법이며 이제 피해자는 어떻게 또다시 이 법을 믿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최고의 판결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뒷표지에 있는데 네. 2008년부터 13년까지 지금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걸 2008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 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불법 파견했어도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직접 고용한 걸로 본다. 이게 파견 근무자하고 원청업체 직접 고용 근로자하고는 네. 어마어마한 그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월급 문제가 뿐만 아니라, 다음에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건데요. 야간 5개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은 서울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입니다.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것도 어찌 보면 상식이 법정으로 간 거죠. 네. 그다음에 2011년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이거 역시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왜 자국민의 상처를 외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인데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던 거죠. 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던 내용입니다. 2013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참 이건 여전히 말이 많은, 종교계에서도 말이 많고 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 찬성합니다.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될 사항이지 차별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최고의 판결을 지금 이제 감사하게 읽어주셨는데,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상식인데, 이게 왜 최고의 판결인가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어찌 보면. 네, 그렇게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주목할 판결, 2013년도에는 이제 최고의 판결과 함께 주목할 판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판결들에 이제 한 10개 있으면 그 중에서 막 해서 어느 게 최고로 뽑을 것인가 해서 의논을 해서 최고의 판결을 올리는데 후보작 중에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게 아까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이거랑요. 실질적인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강간죄를 부부간에 인정을 안 했는데 첫 판례인 거예요. 그걸 할까 이걸 할까 이제 고민을 했대요, 심사위원들이. 근데 너무 국제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게 이제 처음 인정. 그래서 최고의 판결을 하기에는 너무 쑥스럽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권 단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거를 시정하라라고 이제 여러 번 경고나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일반화해서 모욕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안전한 무료 섹스입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부지간에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죠? 결혼하면은 무료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결정권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저도 남자입니다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아직도 야만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법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법만 공부했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판례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됐대요. 근데 여자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살아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결정권에 대해서 주장할 줄 몰라서. 갑자기 열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지만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기록이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거울에 비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첫 해에 대한 기록인데 특히 그 2012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를 마감하는 해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겨레 21 표지 카피가 이제 올해의 책 카피죠. 올해 저 판결 카피가 잘 가라 MB, 잘 가라 삽질 법들이요. 하고 이제 도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5년간이 상식과 품격, 이성과 공존의 가치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 자리를 토건과 개발의 강풍이 휩쓸고 간 MB시대 5년이었다라고 이제 썼고 새 시대를 희망하면서 했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2013년에는 뭐라고 이제 되냐면 정치 실종된 2013년 사법부의 고민이 늘어났다. 행정부가 재구시를 못하면서 내지는 국가정보원을 이제 불법 개입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안 정국에 비추어서 시계가 우리 사회 시계가 뒤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제 사법부가 더 이제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정치 실종이라고 이제 표지를 달아놨습니다. 그 사법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 말 굉장히 고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할 일이 많다를 제가 그동안 시달렸다기보단 속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그게 제대로 할 일이 많은 건지 아니면 북치고 쫓아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굉장히 안녕하지 못했는데 사법부도 거의 안녕하지 못했더라고요. 2013년도 보니까. 그래서 최고의 판결로 지금 뽑아놓은 것도 사실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법원이거든요. 네. 그 대법원에서는 별로 최고의 판결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급법원에 용기 있는 판사들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판결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인터뷰도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판결을 하게 됐는지. 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외국의 법 사례도 다 공부를 했고 인권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남성의 상징인 그런 거를 형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만 그게 형성을 해야지 성별 정정을 해주는데 외국은 이제 상담가, 심리상담가의 인정만 있어도 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공부하고 이제 관용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우리가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게 관용이다라는 이제 훌륭한 결정문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네, 단지 육체, 보이는 것, 어쩌면 그 직물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보여지는 것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여성화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인정해줘야죠. 남자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쇼크로 졸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전환을 할 때 남자에서 여자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자에서 남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이제 형성을 했을 때 괴사를 한다거나 재구시를 못 한다거나 금액도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현재 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판례를 낸 거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최고의 판결을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심사숙고한 어떤 획기적인 판결이어야 맞지 이걸 용기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네. 그만큼 반대자들이 많고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계 쪽에서도 극심한 반대를 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사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저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많이 외면하고 종교계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고. 근데 거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인데 참 희한합니다. 종교가 없으신가 보네요. 저요? 선생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종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제 자신을 모르겠어서 저를 알아야 종교를 가질 텐데 아직 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또 무정부주의자 약간 성격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요? 네. 어느 법이 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왜 나를 구속하냐는 거죠. 네. 내가 누구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나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누구를 못 살게 굴고 누구를
피해를 주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한다든지 내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한테 내가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여태 그렇게 살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아, 네. 피해 주지 마라.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마라. 절반 이상 성공했다 그러면. 네. 제가, 최고의 판결과 주목할 판결 이전에 문제적 판결 2013년도에 따로 뽑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서 이제 더 연장을 해본다면,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삼성에서 검사들한테 뇌물을 준 명단을 공개를 하면서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박탈당했는데. 참 웃겼죠, 그것도. 네, 이게 문제적 2013년도 2월 14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만 살아가도 되겠지만 이제 이 같이 유죄를 받았던 분이 이제 MBC 이상호 기자인데요. 처음에 그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서 그걸 방송을 하게 된 사람인데 기자분인데 그분도 같이 이제 유죄를 받았고 거기에 정경유착의 대상자였던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이제 전혀 무죄이면서 그 정경유착을 고발한 사람만 유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래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살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편집을 해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의 이제 생원고를 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삼성 엑스파일을 취재했던 취재 기록을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입니다. 취재 일지입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모두 다 실명이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울분과 그동안 이제 MBC와 또 삼성에서 회유한 그 위에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 고발자로서의 고통, 왕따, 내지는 어느 날 회사에 왔는데 책상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전보가 된다든지 지방 같은 데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를 온갖 고통을 다 뚫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MBC에서 방송을 보류하는 동안에 조선일보가 먼저 치고 나와서 뒤늦게 또 이제 MBC가 특집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유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대요. 네,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만들어냈는데 이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면 실명을 공개하면 이제 법이 저촉이 안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홈페이지에 올려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노회찬 전 의원과 이제 이상호 기자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삼성이나 재벌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노회찬 전 의원도 이제 얘기를 인터뷰에 밝히고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패러디물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단속당하고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족쇄를 채웠는데 또 내지는 요즘에 또 종북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사회 분야에서 다 매장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노회찬 의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 가서 발언을 할 때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인터넷에 올릴 때도 2번, 3번 읽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의 장은 열려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난 거의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요. 그냥 무정부주의자시라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보다 보수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한 관심 사실은 없어요. 네. 진보도 틀릴 수 있고 보수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인간으로서 상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 저는 가리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한 번 더 좌절했던 거는 책에 이제 명예훼손죄로 걸리거나 아니면은 삼성 쪽에서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출판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내릴까봐 이제 미리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만들고 또 실명은 다 이제 고쳐서 가명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고 그래서 책이 이제 무사히 나왔어요. 근데 책을 광고하려고 했는데 실명도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 소위 진보 신문이라 한 쪽에 이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광고를 이제 거의 거절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절하죠. 왜냐면 삼성이 광고주인데 대형 광고주인데. 그거 책 광고 한번 실자고 삼성을 버릴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광고를 못 하겠소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이 관련된 광고기 때문에 2배를 내시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치사한 사람들. 네, 그냥 깨놓고 얘기하지. 또 한 진보신문은 이제 광고국하고 또 사실 기자국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광고국은 막 그냥 광고 담당자들이 이제 광고 받아가는데 받아가죠. 갑자기 데스크에서 걸린 거예요. 광고 데스크에서. 그래서 와갖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 담당자가 와서는 이거를 삼성그룹에서 삼성을 땡땡 그룹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땡 그룹의 X8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미 내가 혼자 표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책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모든 것에서 다 족쇄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네, 사회가 받아들여지는 한도 내에서 저들이 묵인하는 한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인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서글프지만 개인은 참 이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그 이상훈 기자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얼하고 구체적이고 그 일기 같은 내용으로 해서 긴박감 있게 흘러가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마 삼성이나 MBC 직원분들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올 텐데 물론 가명이겠지만. 어떤 분은 카페에서 막 내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올해의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 20일 선정, 올해의 판결 취재팀 지음 북콘마에서 나왔고요.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의 판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책입니다. 판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일부 신문사나 언론인들이 소설 쓰듯이 기사 쓴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많은 정보도 있고 깨우침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더 아나키스트 쪽으로 더 가면 곤란한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면서 좀 좋은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한 발짝씩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릅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짱돌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용기를 좀 자는. 주세요. 무서워요, 저는 요즘. 움직이지 않는 자는 중도주의자가 아니고 비겁자입니다. 기회주의자고.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네, 자유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 운동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의 판결. 네. 오늘 박혜경 씨 굉장히 의미 있는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이란 게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손에 쥔 사람이 잘 휘둘러야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법관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명판결을 하나씩 이끌어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보면서 마칩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